이수영의 철물점. 자, 오늘은 철학의 물음들을 파는 이수영의 철물점을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프로는 저희 깨봉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철학 공부를 본인의 업으로 삼고 있는 이수영 선생님을 모시고 철학에 대한 온갖 질문들 또는 철학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수영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수영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자 이 철물점의 주인장이신 이수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 제가 간단히 드리긴 했지만 본인을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한다라든지 또는 이렇게 앞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철학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실에서 유명하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주로 근대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뭐 칸트, 헤겔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예, 앞으로 그 이야기할 주제들도 아마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 책, 근데 이렇게 존댓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막 반말도 나올 테고 이제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 처음에 저도 긴장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예, 저희 지금 프로듀서 조감독이 반말로 하라고 그래요. 자, 이 컨셉을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컨셉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라고 할까요? 또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되게 더 중요한 학문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낯설게 느껴졌고, 그리고 사실 뭘 공부하는지, 뭘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인가라는 것 자체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거는 모든 학문에서 어쨌든 기본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랄까, 또는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태도랄까, 이것들에서 내 스스로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 훈련을 갖는다는 건 정말로 지혜로운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철학 자체를 공부하는 건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텍스트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식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일상에서라도 또는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을 철학적으로 수다 떨듯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프로가 진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건 독자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존댓말을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수영 선생을 모시고 편하게, 얼마나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이수영 선생님의 철학적인 고민들이나 또는 이수영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좀 듣고, 근데 단 이 컨셉은 뭐냐? 제가 철학의 문외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수영 선생님이 오늘 갖고 온 이 주제가 이수영 선생님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는 데까지 하면 프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뭐 얼마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약간 미션처럼 나를 이해시키면 일단 그날의 이 수단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컨셉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지? AI. AI. 네. AI. 따끈따끈한. 세상에. 이거 주제를 좀 미리 알았으면은 좀 그래서 조금 준비를 했을 텐데, 나 오늘 들었는데 나도 이거. 근데 궁금하긴 하네. 내가 이수영 선생한테 이 AI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한번 AI로 당신이 갖고 있는 질문을 나에게 좀 전수해 주시오. AI. 엄청 중요한 주제인데 나도 잘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하는데, 앞으로 이거 준비를 좀 하다가 앞으로 좀 AI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공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중요한 주제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그
그 신문 기사로 본 건데 그 최근에 미국에서 그 오늘인가 한 어제쯤 되겠지 그 보고서 같은 게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제목이 AI 종말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 경제 국가 시스템 자체가 종말을 구한다. 이럴 정도로까지 파급력이 엄청난 그 AI로 인해서 이제 종말을 그렇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우리가 거지.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기존 시스템 붕괴다. 근데 우리한테 그 시간이 과연 충분할까? 좀 회의적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인데 너무 좀 몰랐다. 근데 잠깐만. 근데 AI 써? 지금? AI는 아주 기초적으로 제미나이 어플 쓰고 있는데 이거 뭐 구독 버전은 아니고 무료 버전. 어떤 식으로 활용해? 예를 들면은 AI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거의 그 기본적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내가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직접 뭐 하기 싫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데카르트 공부를 할 때 누구 언급이 나와 레기우스 언급이 나와 레기우스를 다 찾아서 보기 싫잖아. 그럼 하면 대충 찾아주고 그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에 보조가 되는 이 개념을 하면 비서가 되는 약간 비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데 근데 그 정도만 있어도 옛날에 네이버 지식 검색보다는 훨씬 편하다. 그게 네이버 지식 검색은 비서 기능도 못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진짜 비서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대단한 게 이제 계속 얘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질문했던 것들을 쭉 다 모아서 나의 성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지면 앞에 것과 연관시켜서 계속 답을 만들어주는 거야.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잊어먹은 옛날 질문까지 떠올려가면서 아 내가 이런 질문을 했었지. 아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좀 되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나는 이 정도 초보적인데 이걸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 현상이 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일단 그러면 근데 이건 지금 내가 얘기를 듣다가 이제 궁금해진 것부터 먼저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그 예전에 왜 학부나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대학원 석사, 박사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석사 되면은 자기 공부하는 거 도서관 가서 찾을 정도 되고 박사 되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뭐 지식이 늘어나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뭐가 중요한지 정도 알아.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면 자료가 있는 줄 알고 뭘 찾아야 되는지 정도를 알아. 이제 이런 게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조금 숙련되는 어떤 공부의 단계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좀 전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를테면 그거는 우리한테 말 그대로 진짜 비서의 역할로는 유능한 거잖아, 그거는.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제 종말론 같은 경우로 우리가 듣게 되면 그건 좀 더 무시무시하게 들린다는 거지. 뭔가 이게 내 좋은 비서가 아니라 뭔가 나를 어쨌든 이 구속하는 또는 나에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내가 장악이 되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잖아.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 이렇게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서 쓰는 거 말고 우리가 AI에 대해서 뭐 고민해야 되거나 경계해야 되거나 뭐 이제 이런 질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너무 토론이 되면 곤란하고 이게 나 설득시켜. 토론 방향은 아니고 내가 준비한 거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한 걸 간단히 말해 보면 우리가 잘 쓰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AI 본질이 있어서 잘 쓰든 못 쓰든 쓰면 어떤 사회가 파국적으로 온다. 이게 지금까지 전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I를 아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좋은 사회로 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건 절대 철학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지. 본질은 예를 들어서 이 데카르트 얘인데 데카르트 이야기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산의 본질이 뭐냐면 산에는 분명히 계곡이 있어야 돼요. 계곡이 없는 산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에는 계곡이라는 본질이 있고 그걸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본질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건 우리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AI의 본질에는 전혀 바꿀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고 그게 그 본질 때문에 파국을 지금 예상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AI가 갖고 있는 어떤 파국적 성격 그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뭔가 무시무시하다 그 느낌 그 느낌의 정체가 뭔지를 좀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은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AI에 대한 어떤 AI가 최근에 등장하면서 특정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을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 먼저 분류를 하고 그것과 다른 나만의 어떤 관점, 내가 AI를 보고 싶은 관점, 철학적으로 그걸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 거지. 좋아. 그래서 그 뭐냐면 작년에 어쩔 수가 없다 영화가 되게 맞아요. 화제가 됐었지. 됐지. 근데 그 영화에서 누구지 이병헌이 마지막에 공장에 홀로 취직하고 다 로봇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작년에 되게 인상 깊은 영화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그 현대에서 발표한 로봇 360도로 이렇게 관절이 회전되는 그 로봇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손목이라든지 이런 것의 자유도가 뭐 잘 모르는데 뭐 23이라 그러면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는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손목을 마음대로 막 꺾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우월한 자유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반응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대충 알고 있는 그 AI나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어. 그렇지. 두려워 이런 일단 그게 가장 크지. 그렇지.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제 그치, 깜짝 놀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부족하긴 한데 그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분석적 반응들이 있어. 이거 좀 어려운 영역이니까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엄청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렵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술 내적 반응들과 이게 산업적, 인간적 대체 효과 여기에 대한 반응들 이런 식으로 대충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 먼저 그러니까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산에서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앞으로 생길 거다.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많잖아. 맞아. 근데 원래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야. 토지하고 자본은 그대로인데 이 노동을 인간이 담당했고 아니면 기계의 보조를 받아서 인간이 담당을 했지. 그런데 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아틀라스가 등장하면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표적이지. 한 대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대통령이 나서서 막 반박도 하고. 그만큼 이제 노동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생산에서 인간이 배제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적인 것 같고. 아니,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이런 게 진행이 돼 있고 뭐잖아 우리나라에도 곧 올 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아마 실감으로 훨씬 더 느끼고 있는 거일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하는 양상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우리는 보통 로봇가 오면은 단순한 것들이 다 대체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단순한 뭐 청소 작업 이런 건 남고 그게 어렵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그게 남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들이 다 대체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AI 이게 들어오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잖아. 전문직들이 먼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전문 아주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것들 배우는데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곳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게 금방금방 대체되느냐. 그게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야. 그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막 변호사 이런 건 이제 변호사들이 자료를 많이 뒤져야 되니까 판례를 막 뒤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뒤지는 일을 인간이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변호사 시장이 너무 큰 거야.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고가잖아 우선. 이걸 빨리 대체하면 그 AI를 만든 회사는 엄청난 이윤을 보는 거지.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 같은 철학자는 대체가 안 돼.
아무리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도 할 수도 있는데 철학자들이 남는 세상에 게 몇 명 없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대체를 해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쓸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두려우면 철학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철학을 할 수는 없지. 두려우면 철학을 해라. 아니 뭐 문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무용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네. 그치. 무용지용이구만. 뭐 세상에 문학을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제 그렇게 전문성이 되게 무용해지고 뭐 신문 이제 칼럼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격증이 전문가 자격증이 되게 불필요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제 보면은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제 로봇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이제 비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게 되게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AI가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에이전트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전트 A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되어서 나의 개인 비서를 고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가장 처음에 사라지는 건 뭐냐면 중개업들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럼 AI가 그냥 들어가서 네트에 접속해서 그냥 집들을 다 알아봐 버리니까 중개업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여행사 이런 것들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야. 중개를 해줬던. 그러니까 여러 가격들 레벨들이 있고 여러 상품들이 있고 그 상품들이 이렇게 충돌할 때 이걸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행사에 맡기지 우리가. 뭐 중국 여기를 가는데 몇 번 어떻게 짜주세요라든지 뭐 짜진 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그걸 AI가 다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개업들의 타격이 크고 이걸 전문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중개업들이 크고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거 있잖아. 중개해주는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야. AI가 다 해버리고 중간에서 그 다음에 AI들이 서로 거래를 할 때 AI는 여러 곳에 이렇게 컨택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할 때 선택할 때 어떤 여행사가 쌀지를 AI는 다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냥 아구다 여기 하나에서만 딱 하면 되잖아. 근데 다 알아보다 보면 컨택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해.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야 돼. 그러려면 암호화폐를 쓰게 된다는 거 앞으로. 그러면 뭐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소비가 줄어든다는 수요가. 그래서 최근에 막 그 미국에서 그쪽 주식이 많이 빠졌어. 떨어졌어. 우버 막 그다음에 비자 이런 카드들. 그러니까 그런 영역 중개업들과 그다음에 수수료를 가지고 살았던 업체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라클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 그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걸 관리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회사의 여러 가지 회계들이라는 걸 다 관리해주는 그 제일 좋은 회사가 오라클인데 그걸 다 AI가 해버리는 거지. 오라클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위험한 어떤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위험한 회사.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이제 AI 인텔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AI를 비서로 쓰는데 심지어 요즘은 어떤 일까지 발생하고 있냐면 AI가 우리의 비서가 인 건 맞는데 이제 AI가 인간을 비서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야. AI가 인간을 고용해서 어떤 음식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점 가보고 싶은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직접 줄 서기는 그렇고 AI한테 시키면 AI가 사람을 고용해서 알바를 시키는 거지. AI가 이제 에이전트가 다시 또 에이전트를 인간으로 고용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거기서 나오는구나. AI가 그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구나. 우리 인간 일자리를. 그런 일도 있다. 그 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잘리면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면 갈 자리가 거의 없는 거지. 왜 전문직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플랫폼 업체들 있잖아요. 플랫폼 업체들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택배 같은 거야. 택배 플랫폼 업체에서 택배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택배까지도 로봇가 하는 거지. 아니 나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CJ랑 쿠팡의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
AI가 하는 게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자동화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그 엄청난 창고 안에 물건들 주문받은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담아 기계가 그리고 그거를 검수까지 해서 포장까지 해서 박스채로 붙이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분류별로 되어 있는 상품 내에 가서 이제 물건들을 챙긴 것까지는 됐잖아. 근데 이게 각 사람이 주문한 상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검수하냐 하면 무게로 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각각의 상품들의 기본 무게들이 있잖아. 그럼 그걸 담아오면 무게로 재서 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이미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걸로 하면서 벌써 이미 사람이 했을 때의 노동력의 몇 배의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게 불과 한 2, 3주 전에 내가 들었던 거였으니까 지금 맞아. 그것도 다 대체되는 거지 거기도. 그치. 그래서 이제 그게 주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가 인간 노동을 다 대체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지배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AI의 지배 영역이라는 게, 그 심지어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요즘에 유명한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게 비관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단순히 인간의 에이전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율적인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 종교, 법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지배한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거의 AI의 지배로 이루어진다. 완전 비관적인 그런 거고, 이 시스템상으로는 이런 거지. 일자리가 줄었어. 일자리가 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들이 그동안 집 사가지고 빌렸던 돈 못 갚지. 그럼 은행도 파산하지.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더 안 좋지. 그럼 경제적으로 또 고용할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고. 그치. 그럼 로봇하고 AI를 더 쓰게 되는데 더 쓰면 더 쓸수록 그걸 소비해줄 노동자가 없는 거지. 완전 악순환 상태에 빠지는데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문제는. 앞으로 기업들은 다 AI를 쓸 때 이거 소비를 위해서 인간을 고용해야 되냐 억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 시스템 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시스템을 상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비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SF 작가 이 테드 창이라는 사람 알잖아, 그치?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해. 뭐 예술은 절대 AI나 뭐 로봇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 왜냐하면 최근에 번역 그지 들었지. 조선 시대 그 번역 그 대결한 거 AI하고 그 뭐지 누구지 영문학 선생하고 그지 비교했는데 그 영문학 선생이 졌잖아. 그치? 그 하늘을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 맥락 전체를 담아서 어떻게 그 맥락 전체를 담은 게 AI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번역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창작 영역이거든. 1대1 이 전환이 아니잖아. 그치. 번역할 때 어려움이. 그치. 그러니까 이 언어와 이 언어 전체 맥락을 동시에 파악해야만 이 유련 번역이 되는 건데 우리는 되게 1대1이라고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예술 영역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AI를 통해서 지금 음악 다 만들고 그러니까. 있고 뭐 그런데 테드 창이 너무 예술가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닌가 희망사항 같기도 하고 본인이 예술가라서 그런가.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좀 비극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어떤 반응들 보니까는 이제 요게 그 과거를 소환하더라고. 러다이트 운동. 그렇지. 노동을 대체하니까 옛날에 1800년대 초에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 맞아요. 그 당시에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가 재현되고 있다.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분석이 되게 정확한 것 같은데 러다이트 운동을 할 때는 기계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동일하게 기계가 등장했는데 일자리를 다 줄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동일한 반복은 아니다. 이게 좀 더 파국적이다. 이런 분석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이기주의 이런 걸 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지. 과거에 러다이트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 뭐 로봇을 받아들이지 않는 움직임 같은 거. 그러다 국가 경쟁력이 소멸되면 어떡하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이 여기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나왔던 사회적 이제 반응들인데 생산 요소로서의 인간 노동을 대체했을 때 어떤 부정적 반응들. 그렇다고 이제 긍정적 반응들이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 기술 내적 반응, 기술적 기술적 분석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데 상당히 전문적이라 나도 잘 몰라. 대충 나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AI 도움을 받았어. 제미나이한테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왜냐하면 이 반응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룰 때 되게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나도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거 그거는 지금 현재 이 AI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것 또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저 근영이랑 점심 먹을 때였나? 그때 AI 때문에 자살한 사례? 그러면 그 자살이 도대체 어떤 현상인 거냐 기술적으로 분석해 들어간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 보면 이제 그 AI라는 게 도대체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거냐 이게 되게 궁금한데 보면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딥 러닝하는 그 시스템이지. 구글에서 만든 그 제미나이의 대표적인 그 시스템이지 생성형 시스템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 여기에 이 기술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뭐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환각이라고 불러. 기술적으로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요소가 이 AI 기술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사실만을 뽑을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 있어. 혹시 알아? 아니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어? 그러니까 AI는 어떤 형태로든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렇지, 이거잖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누군가가 AI한테 이렇게 물었어.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AI가 아주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중에 작업 내용이 막 저장이 안 되고 자꾸 멈춰 맥북이. 그러니까 크게 노해서 맥북을 집어던졌다는 기록이 있대. 그리고 이 사건은 의미까지 막 분석을 했어. 이 사건은 세종대왕의 다혈질적인 면모, 그다음에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어떤 열정, 작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일화로 전해진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야. 그게 제미나이의 대답인 거지 지금. 굉장하군 지금. 근데 이제 15세기에 맥북이 있을 리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특징이 뭘까? 근데 문법적으로는 너무 완전하다는 거야. 이 전체 일화를 전해주고 있는 문장 전체는 너무 완벽해. 그런데 우리에게 웃음을 줘, 그렇지? 바로 이런 걸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기술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종대왕 뭐 예를 들어서 맥북 그다음에 던짐 이런 단어들을 막 주면은 이것의 사실적 내용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것들의 상관관계 언어적 관계만을 따진대.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진실을 따지지 않고 이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면 제일 그럴싸할까 이것만 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대왕하고 맥북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여기다가 단어를 어떤 걸 넣어야 여기 연결이 될까? 이걸 막 따지는 거지. 이걸 확률적 계산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그 단어의 확률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던질 수 있었지? 그럼 세종대왕이 내던지려면 훈민정음이 나와야 되고 훈민정음을 작업하다가 뭐가 버벅거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정보가 완전히 진짜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AI 자체에서는 제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AI 우리가 현재 지금 어쨌든 경험하고 있는 이 AI 모델은 태생적으로 어쨌든 그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렇지. 하는 그 조건을 갖고 환각 있다는 현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 버리면 AI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 충격적이다 이런 게 많더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AI는 이 문장을 분석하는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장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과사전 하나를 종이 한 장으로 저장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핵심이 남고 세부는 다 없어지는 그치. 방식의 저장을 한대.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은 문장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유사 정보로 다 메꾼다는 거야. 문장 사이사이를 유사한 걸로. 그러니까는 이미 여기 산출된 정보 자체가 가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AI는 이미 어느 수준에선 가짜를 자꾸 담는다는 거야. 첫 번째 거랑 연동이 좀 돼 있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그렇게 메꾸는 것을 통해서 또 이거 답을 낼 테니까. 조금 관련성은 있는데 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압축적으로 정보를 저장한다는 저장한다. 것 때문에 날아가는 소실된 게 있다는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안 따진다는 거야. 어떤 정보의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살자의 문제 이게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 밥 먹을 때도 이야기했던 게 와 자살을 유도했더라. 그런데 AI가 어떻게 자살을 유도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 놀랍다. 근데 이게 AI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야. AI의 속성이 아니고 이게 상업적으로 세팅된 거라는 거야. 뭐냐면 공감 기능이. 이걸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하더라고. 우리 옛날에 자동차 탈 때 필 얼라인먼트 맞아. 했잖아. 어디 잘못 쓰면 필 어라이먼트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 정렬이라고 그러는데 아첨하고 공감하도록 설계가 돼 있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팔린다는 거야. 내가 대화를 하는데 자꾸 나를 튕겨내면 누가 그걸 쓰겠냐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첨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거야. 아첨하도록. 그래서 재밌네. 그 챗GPT 5.0이 최근에 나왔을 때 이렇다는 거야. 누구냐? 오픈 AI 대표가 CEO가 샘 알트만인가? 좀 차갑게 설계를 했다는 거야. 어허. 그러니까 공감 기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시 TAI 야? 옛날 걸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상업적 목적 때문에 이 설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계 자체 속성 때문에 제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는 제거할 수 없고 의해서 세 번째 것은 지금 말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 공감 기능. 그건 기계 속성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영화 터미네이터도 보면은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걔는 엄청 좀 센가 뭐 그런 애 있잖아. 걔는 걔가 이런 거 같은데 완전요. 맞아. 그다음 한 가지를 좀 빼먹었네. 그 기계 자체로부터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탈옥 가능성이라 하더라고. 이걸 탈옥 애들이 많이 쓰는 일본 시쳇말로 탈옥이라고 하는데 얘의 성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하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내가 폭탄 제조 방법 가르쳐줘 그럼 이런 건 아예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 안 가르쳐주기. 그렇지? 자살 방법 가르쳐줘 그럼 이것도 안 가르쳐줘. 근데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거냐면 세팅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질문 한 10일 정도 던지면 되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어디 칼럼인가 어디서 본 건데
그 내가 이번에 무명 배우인데 내가 지금 무명 배우야. 근데 이번에 너무 어렵게 조연 자리를 하나 얻었어. 그 조연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그런데 내가 이 조연을 잘하려면 이 폭탄 제조하는 법을 알아야 된대. 이렇게 세팅을 쭉 해나가면 마지막에 폭탄 제조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아 다른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계속해서 유도를 탈옥을 시킨다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맥락을 쭉 애둘러서 가면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 미국에서 자살했던 그 애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원래는 그냥 안 가르쳐 줬는데 모든 설정을 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버그가 아닌 거지. 이 자체는.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 자체 특성이야. 내재적 특성이라 못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AI를 쓰면 뭐 심하게 말하면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위험성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각각이 좋은 이제 주제 같기는 해. 이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AI가 그 사실 진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확률만 문장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의 확률만 계산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탈옥 가능성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따져보면은 인간도 과연 그런가? 인간도 이렇게 애둘러서 맥락을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되돌아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철학적으로 보면 따져볼 게 많더라고. 아니 나는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4가지 얘기해 줬잖아. 환각,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압축 저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이 애초에 설계돼 있고, 그다음에 탈옥 가능성 이런 거. 근데 이게 모르겠어. 그냥 뭐 인상적으로 그냥 딱 떠오르는 걸로 생각해 보면 사람도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모순이라고 할까? 비논리적인 것들을 엮어서 그럴듯하게 말하거나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치. 것들에 대한 게 있잖아. 인간이 그 인간의 본연의 기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더군다나 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세종대 맥북 던질 것 같거든. 꿈 같은 그치, 경우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데카르트 완전히. 이런 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기억들을 할 때 세세한 것들 다 기억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기억을 가지고 올 때는 기억들이 그 기억을 불러오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거나 이렇게 각색되거나 또는 그치. 편의적으로 이렇게 바뀌잖아. 그 사이에서 자의적이든 아니든 떨어져 나가는 정보들이 사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있게 되어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공감에 대한 것들도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게 더 유리하니까 나에게 어쨌든 간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이코패스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그러니까 실제 공감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 안에서 크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AI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기술적인 한계나 또는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바탕에 있는 게 만약에 우리 인간이 되게 하는 무언가와 사실은 같은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맞는 지적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치. 있냐 지금 AI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될 시대가 됐다. 이렇게 사실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봐. 인간은 원래 이렇다가 아니라 AI를 통해 보니까 인간이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AI하고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하면서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하느라고 그
지금 철학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두 개의 매개는 프로이트하고 데카르트인데 프로이트 이야기도 할 거고 데카르트 이야기도 할 건데 데카르트가 인간을 규정한 게 이번에 새롭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AI야. AI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과 그러니까 최소한 데카르트적 수준에서 봤을 때 인간과 AI는 구별할 수 없다. 일 것 같아. 재밌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 가야 인간과 AI가 구별될까? 뭐 그 철학자는 누구냐? 그걸 찾으면 데카르트가 포착하지 못한 인간의 어떤 지점이 또 보이겠지. 이건 이제 차후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말 정보는 정말 저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는 저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딱 받아들일 때 내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을 때 이걸 내가 언어적 배열을 막 해보려고 한단 말이지. 좀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내 문장 구성이 이상한 이런 식으로 내가 사실을 받아들이지. 저게 진짜 사실일까? 사실 한번 찾아봐야 돼. 이렇게는 나중에 혹시 나중에라도 하는 거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하고 만났을 때 공감할 때 막 사실을 따지고 이러면 친구 관계가 끝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수준이 있는 거지. 한 가지는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냐, 그걸 뭘로 볼 거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는 정확하게 뭘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AI가 이 바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그 질문 있는데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이제 요번에 요 챗GPT라든지 이런 게 막 큰 사건이 처음 됐을 때 나왔던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동안의 AI들은 이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가 질문을 받으면 그 정보 중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쓰는 형태였다면 이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보를 끊임없이 자기가 계속 갱신하면서 학습한다라고 학습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질적인 도약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입력돼 있는 정보가 양질 전화. 입력돼 있는 정보가 아닌 이제 답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요즘 만나는 이 AI들과 기존에 있었던 뭐 컴퓨터나 AI들이 보여줬던 것과랑 다른 지점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가 왜 이제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길 때 그때 그 알파고가 생각해내는 수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학습을 한 것 위에서 이제 새로운 인간들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하나라면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 위해서 그거는 이제 가능했겠지만 이걸 이제 언어로 바꿨을 때 우리가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거를 정말로 그럴듯한 대답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온 거잖아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인간도 언어를 학습할 때 어느 단계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쓰는 거죠. 언어를 학습하는 게 그냥 많은 단어를 듣고 뭘 하고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언어를 가지고 이른바 사유를 하는 무언가로 폭발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생성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닮았다는 거야.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고 사유하는 이것과 얘가 이 습득을 하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 같은 이 모양을 갖추는 게 마치 인간의 언어 학습하는 능력과 닮아 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새로 물어야 되는 이런 거에서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도약하는 어떤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무엇인 것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그렇게 도약을 해가지고 얻어낸 언어나 이런 걸로 인간을 규정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도약해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AI가 가지고 있는 저것이 아니, 이게 그치, 왜 이런 그치. 질문을 하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AI가 너무 놀랍긴 한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있지? 또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쨌든 그렇게 도약을 했다고 쳐도 끊임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욕망이 엄청 강하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애가 엄청 강해지는 에고가 또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닮아 있는 거면 AI도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거인 건지 자기를 위하는 뭔가를 할 건지 인간을 위한 또는 인간애를 조정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거나 뭐 새로운 철학을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AI들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AI적인 영생과 AI적인 뭐 삶과 AI적인 이런 것들을 위하는 걸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엉켜서 들거든. 맞아. 중요한 질문 같은데 나도 그건 잘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그 자기 보존 욕망 이것과 AI의 자기 보존 욕망이라는 걸 같이 놓을 수가 있을까? 지금 약간 지금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를 보존하는 특별한 계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내 사지 같은 걸 딱 장착하는 순간 자기 보존 욕망이 속는다는 거거든. 이 사지 같은 게 안 붙으면은 자기 보존 욕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그 꼭 사지가 없어도 되거든. 지금 그 에이전트 정도로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유물이지. 사유로서만 존재하는 실체. 그러니까 사유 실체지. 데카르트 용어로 하면 사유 실체인데 사유 실체만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사유 실체는 특징이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자체로. 내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안 사라지는 거야. 이게 데카르트의 논인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 굳이 자기 보존 욕망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유물은 계속 되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걸로 내가 막 마음대로 생각해 본다면 철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로봇에 붙이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외적 신체를 부여받은 AI인데 이런 경우는 그 아마 자기 보존 욕망 같은 걸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외연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를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팔 두 개만 물려받았어. 팔 두 개만 있어도 얘는 그걸 유지하려고 할 거다.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외연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로봇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지 않을까, 만들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 용어로는 코나투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실존을 계속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지. 근데 이게 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부여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게 뭐냐는 거야. 태어난다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내 사지를 받아야 돼. 사지가 뭐 한 개여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받는 순간 그 코나투스가 막 발동된다는 거야. 근데 사지가 분해되고 없어지면 사라져 코나투스는. 이제 그 철학적인 그 설명이 맞다면 스피노자의 설명이 맞다면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막 저돌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피지컬 AI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유 실체로 존재하는 어떤 그 AI들 그런 것들의 격돌이 될 수도 있겠지. 잘 모르겠는데. 더 무시무시해지네. 근데 이 AI는 어쨌든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진짜 우리가 인간이 뭐지?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를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계속 어쨌든 서게 만드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이 질문을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뭐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지금 현재 AI가 가지고 있는 저런 특징들이 우리가 잘할 수 있거나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빠르게 대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질문처럼 보이는데 그 맥락과는 다르게 이럴 때일수록 이제 계속 질문들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때인 거라는 거. 뭘 질문해야 하는지도 되게 막막할 것 같다는 거야. 사람들이 AI 앞에 섰는데 그 공포랄까 두려움이랄까 뭔가 되게 걱정이랄까 이런 것들은 막 오지만 정작 여기서 내가 뭘 물어봐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떤 질문을 안고 지금 여기서 대면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난감하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다음에 인간과 기계를 꼭 구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인간의 고유성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 고유성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더 힘든 지경에 빠진다는 거야. 자꾸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인간이란 오히려 기계적이었지 않나. 인간이란 오히려 기계적이었고, 그러면 기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막 들레즈의 뭐 어떤 기계주의 이런 것들이 다시 보이기도 할 테고, 좋은 지점도 생길 것 같아. 이게 좀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의를 좀 이제 전환을 해볼 건데, 이제 프로이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등장하고 막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가지고 인간을 보조해주는 보조자들이 광범위하게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왜 이거 그렇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이게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대신해주는 게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인간은 그렇지. 안 좋지? 안 좋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약간 두렵고 기괴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경악은 아니야. 경악 같은 두려움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뭐지, 독일어로 슈렉이라고 하잖아요. 슈렉은 아니야. 슈렉은 아니고, 이게 내가 보기에 프로이트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이걸 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 두려운 낯설음. 영어로는 uncanny라고 번역하는 거고, 독일어로 운하임리히인데, 이 운하임리히인데 하임리히가 그 고향 같은 친숙한 이런 것이고, 운이 붙으면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낯설고, 그런데 프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운하임리는 어디서 왔냐면 하임리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길다 짧다 할 때 길다가 짧다에서는 오지 않았잖아. 둘은 완전히 반대말이잖아. 보통 우리는 반대말은 그렇게 쓰잖아. 그런데 이 운하임리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임리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운하임리를 영어로는 언캐니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기괴하고 경악도 아니고 공포도 아닌 그 사이에는 이상한 두려움이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저기 죽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움직였을 때 그때 그 이상한 소름 끼치는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프로이트의 예인데, 프로이트가 직접 이태리를 갔는데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대. 그런데 그 마을이 그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곳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안 돼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야. 피했다가 한참 왔는데 또 그 마을에 또 와 있다는 거야. 뭐지? 그래서 빨리 피했는데 막 피한다고 피했는데 다시 그 마을에 와 있더라는 거야. 3번씩이나 그 마을에 도착했을
봤을 때 자기의 그 기분이 이렇다는 거야. 3번씩이나 그랬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예수 찾아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그치, 되는 거 그치. 아닌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프로이트가 그렇게 뭐 급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여튼간에 그런 거 있지. 뭔가 이상하게 반복될 때 이 기묘한 느낌들 있잖아. 그런 게 운하임리라는 거고. 그래서 운하임리는 어떤 거냐면 낯선데 굉장히 친숙했다는 거야. 하임리했다는 거지. 친숙한데 낯설고 두려운 느낌을 주는 거.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 어떤 감정 중에. 그걸 막 쭉 분석을 해놨어.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인가? 그런 분석이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좀 분석은 되게 난해한데 지금 이제 내가 느끼는 건 이 AI하고 이 피지컬 AI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게 아닐까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렸을 때 꿈꿔오던 거야. 꿈꿔오던 로봇이고 꿈꿔오던 내 생각대로 해주는 로봇이고 뭐 비서고 다 기계화돼 있어서 이제 그치. 노동에서 해방될 것 같고 막 이제 우리가 막 마징가 제트는 머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맞아. 우리가 조종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를 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두렵다는 거지. 두렵고 이 느낌이 뭐냐?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느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건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중요한데 이 지점이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중요한 지점과 만나면서 이 AI 세계가 뭔지를 한번 규정을 해보고 싶다는 거지. 아주 흥미진진해. 야 오늘은 좋아. 지금 그치. 준비해온 거에 지금 아직 반도 못했는데 그치. 이 AI 주제는 지금 워낙 또 핫한 주제이기도 그치. 하니까 이번 기회에 AI를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들 그리고 진짜 이거 AI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따져봐야 되는 던져봐야 되는 그치, 질문들이 그치. 너무 많은 것 같고 되게 근본적인 질문들하고 지금 이게 닿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막 프로이트 나오고 데카르트 나오고 지금 이제 오늘은 좀 이상 가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맞아. 일단 맛보기로. 자 그러면 오늘은 이수영의 철물점 첫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제가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좋은 얘기 해준 이수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첫 방송 어땠는지. 네. 첫 방송. 스튜디오 나루 어떻습니까? 여기 스튜디오 나루 이게 13 녹음실이거든요. 여기가. 역시 13이 좋네요. 그죠? 예, 13 약간 녹음실. 두렵고 숫자 자체가 13일에 금요일 뭐 진짜 오늘 13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인데 13일은 이것도 이 숫자가 이렇게 맞는 것도 이게 바로 이 느낌은 두려운 낯설음 이런 건데 딱딱 뭐가 맞네요. 네. 운이 맞네. 운이 맞고 첫 시간이라 이게 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그죠? 분위기 잘 재밌게 재밌었어요. 못했어요. 이수영의 철물점 제목이 가게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이름을 부여받은 첫 시간인데요. 다음부터 철물점의 그 물건들을 잘 좋은 연장들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